톰 소여의 모험. 미시시피 강이 흐르는 미국 피터즈버그의 한 마을에 톰 소여라는 개구쟁이가 살았어요. 톰! 이 녀석이 대체 어딜 간 거야? 학교도 빼먹고. 폴리 이모가 몇 번이나 불러도 톰은 대답이 없었어요.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폴리 이모는 획 돌아서서 재빨리 달아나려는 톰을 붙잡았어요. 톰! 부엌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니?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네 입에 묻은 건 뭐지? 내가 잼에 손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니? 이모가 막 회초리를 드는데 톰이 소리쳤어요. 위험해요. 이모, 뒤를 조심하세요. 깜짝 놀란 폴리 이모는 뒤를 돌아보다가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그 틈에 톰은 재빨리 도망쳐버렸지요. 아유, 저 개구쟁이 녀석. 이모는 웃음을 지으며 밖을 내다보다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전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폴리 이모는 조카인 톰을 맡아 키우게 되었어요. 톰은 툭하면 학교를 빼먹고 놀거나 하루 종일 이런저런 말썽을 피웠지요. 하지만 마음만은 순진한 아이라서 폴리 이모는 도저히 톰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모두 쉬는 토요일이지만 톰은 그렇지 못했어요. 어제 학교에 가지 않은 벌로 폴리 이모가 울타리에 페인트칠을 하라고 시켰거든요. 톰은 인상을 써가며 억지로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벤 로저스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톰의 머릿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 바로 그거야. 톰은 갑자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신나게 페인트칠을 시작했어요. 사과를 먹으면서 다가온 벤이 딱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톰, 너 또 벌 받는구나? 안 됐다. 난 지금 헤엄치러 가는 길인데. 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페인트 칠이 얼마나 재미있다고. 톰은 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열심히 칠을 했어요. 재미있다고? 정말? 한참을 구경하던 벤은 자기도 한번 칠해보고 싶었어요. 톰, 딱 한 번만 시켜주면 이 사과 다 줄게. 안 돼. 그러다가 망치면 어쩌려고. 톰은 잠시 고민하는 척 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붓을 내주었어요. 벤이 페인트칠을 하는 동안 톰은 나무 그늘 아래 누워 맛있게 사과를 먹었어요. 잠시 후에 빌리가 나타났어요. 빌리도 벤이 신나게 칠하는 걸 보고는 톰에게 말했어요. 톰, 이 연을 줄 테니까 나도 좀 시켜줘. 좋아, 너니까 특별히 시켜주는 거야. 톰은 빌리에게도 붓을 주고 자기는 연을 가지고 놀았지요. 그 다음엔 조니가 죽은 쥐와 가죽끈을 가져와서 페인트칠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아이들이 왔고 그때마다 톰은 아이들이 준 물건을 챙기게 되어 주머니가 불룩해졌지요. 애꾸는 새끼 고양이, 분필, 양철로 만든 병정인형, 개목걸이. 마침내 울타리는 두세 겹으로 훌륭하게 칠해졌어요. 신이 난 톰은 이모한테 달려갔어요. 이모, 이제 놀러 가도 되죠? 밖으로 나와 울타리를 본 폴리 이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런 세상에, 넌 정말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 해내는구나. 폴리 이모는 칭찬하며 톰에게 놀러 가도 좋다고 허락했어요. 어느 날 톰은 길에서 허클베리 핀을 만났어요. 허클베리는 부모 없이 마을을 떠도는 아이예요. 날씨가 좋으면 아무 데서나 자고 비가 오면 커다란 통 속에 들어가 뒹굴었지요. 아이들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클베리를 부러워했어요. 허크, 그건 뭐냐? 톰은 허클베리의 손에 들려있는 낡은 자루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이거 죽은 고양이야. 이게 있으면 사마귀를 뗄 수 있어. 정말? 어떻게? 나쁜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묘지로 가는 거야. 밤 12시가 되면
시체를 가져가려고 악마가 나타나. 그러면 그 틈을 노려 고양이를 던지면서 외치는 거지. 악마야, 시체를 따라가라. 고양이야, 악마를 따라가라. 사마귀야, 고양이를 따라가라. 하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허클베리의 손바닥에는 사마귀가 둘이나 있었고 톰의 종아리에도 사마귀 한 개가 있었지요. 톰도 사마귀를 떼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공동묘지로 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오싹했어요. 톰, 오늘 밤에 나랑 같이 가자. 톰은 겁쟁이란 소리를 들을까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톰과 허클베리는 공동묘지로 가서 새로 만든 흙무덤을 찾아냈어요. 호스 윌리엄스 노인의 무덤이지요. 톰과 허클베리는 무덤 옆에 풀숲에 몸을 숨겼어요. 그러고는 밤 12시에 시체를 가지러 온다는 악마를 기다렸어요. 허크, 저기 뭐가 온다. 아이고, 정말 악마가 나타났어. 두 소녀는 서로 몸을 바싹 붙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리며 뛰었어요. 어둠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셋이나 나타났어요. 허공에 뜬 도깨비 불이 흔들거리며 묘지에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듯 했지요. 그림자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허크, 이젠 어떡하지? 그냥 도망칠까? 톰이 부들부들 떨며 허클베리에게 말했어요. 쉿, 조용히 해봐. 저건 유령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야. 하나는 분명히 머프포터 할아버지의 목소리라고. 그래, 맞아. 또 하나는 인디언 조가 틀림없어. 램프를 든 사람은 젊은 의사 로빈슨이었어요. 여기가 호스 윌리엄스의 무덤이야. 인디언 조의 말에 로빈슨이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어서 서둘러, 달이 뜰지도 모르니까. 머프포터와 인디언 조는 무덤을 파내기 시작했어요. 로빈슨 의사는 해부용 시체가 떨어지면 무덤 속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소문이 진짜인가 봐요. 인디언 조와 머프포터는 관을 들어올린 뒤 시체를 꺼내어 담요를 씌우고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자, 이제 다 끝났으니 품삯을 내시지. 머프포터가 로빈슨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품삯은 이미 다 주었잖아. 이봐 돌팔이, 5년 전에 나 조는 자네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갔어. 이제 그 빚을 받아야겠어. 로빈슨이 가진 돈이 없다며 버티자 인디언 조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조는 곧 로빈슨의 주먹을 맞고 쓰러졌지요. 아니, 이 녀석이 내 친구를 때려? 머프포터가 칼을 꺼내들었어요. 로빈슨이 무덤에 꽂힌 십자가를 뽑아 머프의 머리를 내리치자 조가 재빨리 머프가 떨어뜨린 칼로 로빈슨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걸 본 톰과 허클베리는 깜짝 놀라 몰래 도망쳤어요. 인디언 조는 피 묻은 칼을 머프포터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머프는 로빈슨이 휘두른 십자가의 머리를 맞아 기절해 있었거든요. 한참 후에 정신을 차린 머프는 자기 몸 위에 쓰러져 있는 의사의 시체를 밀어내며 일어났어요. 아니 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봐 머프, 죽일 것까지는 없었잖아. 뭐? 죽였다고?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난 전혀 기억이 안 나는걸?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랬잖아. 하지만 걱정 말게 머프. 나는 친구를 배반하는 짓은 안 할 테니까. 고마워 조.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머프포터는 너무 당황해서 칼을 떨어뜨린 것도 몰랐지요. 마을로 돌아간 톰과 허클베리는 그제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조는 걸리면 사형을 당하겠지? 그런데 우리가 신고해야 하나? 안 돼. 그랬다간 조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걸? 아마 복수할 거야. 둘은 오늘 밤에 보았던 일을 비밀로 하기로 굳게 맹세했어요. 다음날 정오가 되자 마을은 살인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어요. 머프포터가 로빈슨의 살인 용의자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살인 현장에서 피 묻은 포터의 칼이 발견되었으니까요.
머프 포터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인디언 조가 머프의 짓이 틀림없다고 증언을 했거든요. 죄 없는 머프가 잡히자 톰은 양심에 찔려서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어도 땀을 뻘뻘 흘리며 헛소리를 하곤 했어요. 한편 톰은 같은 반 여자친구인 베키를 좋아했어요. 베키는 마음속으로는 톰을 좋아했지만 톰이 너무 짓궂어서 겉으로는 본체 만체했어요. 베키도 나를 싫어하고 폴리모도 나를 미워해. 좋아, 내가 없어지면 다들 좋아할 거야. 집을 나선 톰은 이런 생각에 빠져 길을 걸었어요. 모두들 내가 떠난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을걸? 그때 조 하퍼가 톰을 툭 쳤어요. 톰 어디 가니? 조구나. 난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세상을 떠돌아다닐 거야. 조 하퍼도 잘못을 하여 엄마에게 매를 맞고 집을 나온 참이었어요. 잘됐다. 나도 떠나려고 하는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니? 해적이 될 거야. 그러면 신나는 모험도 하고 재미있을걸? 좋았어. 그런데 어디서 해적 노릇을 하지? 조가 물었어요. 잭슨 섬. 거긴 아무도 살지 않으니까 딱 좋을 거야. 조, 허크도 데려가자. 톰과 조는 당장 허클베리를 찾아갔어요. 물론 허클베리도 해적이 되는 일에 대찬성이었어요. 햄과 빵은 내가 준비할게. 나는 냄비를 가져갈게. 나는 낚시 도구. 그날 밤 12시에 세 친구는 각자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약속 장소에 모였어요. 마침 바닷가에는 큼직한 뗏목도 하나 놓여 있었어요. 세 친구는 뗏목을 훔쳐 탔어요. 톰 선장이 소리쳤어요. 돛줄 올려라! 알겠습니다, 선장님. 조와 허클베리는 노를 힘차게 저었어요. 새벽 2시쯤 되어 세 친구는 드디어 잭슨 섬에 닿았어요. 그들은 뗏목을 강가에 감춰두고 돛을 걷어서 텐트를 쳤어요. 그러고는 가지고 온 돼지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빵과 함께 먹었어요. 우와, 이렇게 맛있는 식사는 처음이야. 세 친구는 배불리 먹었어요. 톰, 이제 학교에 갈 필요도 없겠지? 물론이지. 이제부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학교에 가라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해적이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허클베리가 물었어요. 배를 습격하고 보물을 빼앗는 거야. 그리고 보물은 유령이 득실되는 섬에다 파묻어 두지. 세 친구는 잔뜩 꿈에 부풀어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뗏목은 어디론가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았어요. 톰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이젠 어쩔 수 없을 테니까요. 세 친구는 신나게 헤엄을 치며 놀았어요. 배가 고프면 낚시로 잡은 물고기와 햄을 구워 먹었지요. 오후가 되자 멀리서 쿵, 쿵 대포 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를 찾나 봐. 누군가 물에 빠져 죽으면 시체가 떠오르게 하려고 물속으로 대포를 쏘잖아. 마을에서는 뗏목이 떠내려온 것을 보고는 새 아이가 죽었다고 여기고 시체를 찾으려고 대포를 쏘는 것이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 아이는 무척 신이 났어요. 하하하하, 마을이 온통 우리 얘기로 떠들썩할 거야. 다른 친구들은 모두 우리를 영웅으로 생각하겠지? 하지만 밤이 되자 톰은 걱정이 되었어요. 폴리 이모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톰은 조와 허클베리가 잠든 걸 보고 슬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나무 껍질에 아이들은 무사하다는 내용을 써서 품에 넣고는 숲을 빠져나갔어요. 톰은 강을 헤엄쳐 건너서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살며시 문 빗장을 열고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폴리 이모와 조 하파의 어머니가 일요일에는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며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톰은 안방 침대 밑에 숨어 있다가 이모가 잠든 뒤에 기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이모의 이마에 뽀뽀를 한 뒤 나무 껍질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려다 생각을 바꾸고 다시 집을 나왔어요. 아침 무렵 잭슨 섬에 도착한 톰은 간밤에 마을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조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안 돼. 일요일에 우리들의 장례식이 열린대.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모두들 우리를 영웅처럼 생각할걸? 톰의 계획에 조와 허클베리는 금세 영웅이라도 된 듯이 좋아했어요. 좋아. 톰의 말대로 하자. 일요일 아침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 안은 온통 슬픔으로 가득 찼지요. 폴리 이모와 가족들, 그리고 조의 가족들은 검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 아이 모두 착했으며 나중에 훌륭한 어른으로 자랄 소년들이었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어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교회 문이 열렸어요. 목사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다 말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요. 사람들도 목사님의 눈길을 따라 고개를 돌렸지요. 아니, 이럴 수가! 문 앞에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톰과 조, 허클베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기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가족들이 달려가 각각 톰과 조를 얼싸안았어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모는 쉴 새 없이 그렇게 외쳤지요. 마을 사람들이 주위로 다가와서 아이들이 돌아온 것을 함께 기뻐했어요. 가족이 없는 허클베리는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슬며시 교회를 빠져나가려 했어요. 그러자 톰이 붙잡았어요. 이모, 허크가 살아온 건 왜 기뻐해주지 않으세요? 그제야 폴리모가 톰과 허클베리를 함께 꼭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학교에 간 톰과 조는 어느새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톰과 조는 마치 자신들이 유명한 해적인 양 무게를 잡으며 아이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험담을 들려주었지요. 모두들 톰과 조를 부러워하는 얼굴이었어요. 톰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저쪽에서 베키가 다가왔어요. 베키는 톰이 상냥하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톰은 일부러 베키를 본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베키가 보는 앞에서 에임이라는 여자아이와 친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자존심이 상한 베키는 눈물을 삼키며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톰은 재빨리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다음날 톰은 학교로 가는 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베키에게 남자답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서자마자 얼른 베키에게 달려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베키, 짓궂게 굴어서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흥, 토마스 소영. 난 너 같은 아이랑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베키는 쌀쌀맞게 쏘아붙이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뒤 베키는 가장 먼저 교실로 들어왔어요. 언제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던 도빈슨 선생의 책상 서랍이 그날따라 열려 있었어요. 선생님은 평소에 틈틈이 서랍에서 해부학 책을 꺼내보면서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물쇠를 잠가 놓았지요.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의 해부학 책을 보고 싶어 했어요. 물론 베키도 마찬가지였지요. 베키는 선생님의 책상으로 다가가서 몰래 책을 꺼내보았어요. 그때 베키의 등 뒤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깜짝 놀란 베키는 얼른 책을 덮으려다 그만 책장을 반쯤 찢고 말았어요. 베키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어요. 톰! 몰래 남의 곁에 와서 엿보다니 넌 정말 나쁜 아이야. 베키는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마침내 수업 시간이 되었어요. 도빈슨 선생님은 찢어진 해부학 책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무섭게 변했어요. 도대체 누가 내 책을 찢은 거냐? 톰은 파랗게 질려있는 베키를 보자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은 차례대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물어보았어요. 마침내 베키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키 대처,
고개를 들고 날 봐. 네가 이 책을 찢었니? 순간 톰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제가 찢었습니다. 노빈슨 선생님은 톰의 목덜미를 잡고 앞으로 끌어내더니 힘껏 매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톰은 눈물이 날 만큼 아팠지만 오히려 기뻤어요. 베키가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존경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톰은 방과 후에도 2시간이나 더 벌을 받았어요. 벌을 서고 학교 건물에서 나오는데 베키가 달려왔어요. 베키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고마워, 톰. 넌 어쩜 그렇게 멋지니? 그 말을 들은 톰은 하늘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어요. 톰은 방학이 되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막상 방학이 되자 홍역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2주일 동안이나 알아 누워 있었어요. 게다가 베키는 부모님과 함께 콘스탄티노플로 휴가를 떠나버렸어요. 베키가 없는 방학은 너무나 쓸쓸했어요.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머프 포터의 재판이 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온통 재판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톰은 또다시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톰은 허클베리를 찾아갔지요. 허크, 너 그동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 물론이지. 그 얘기가 알려지면 우린 살아남지 못할 텐데. 톰과 허클베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녁 때 감옥으로 머프 포터를 찾아갔어요. 톰은 감옥의 창살 틈으로 담배와 성냥을 넣어주었어요. 머프 포터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너희들 뿐이구나. 이 은혜는 영영 잊지 않으마. 너희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라. 나도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알아요. 아저씨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하지만 난 곧 사형을 당할 거야. 재판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것뿐이었어요. 머프 포터는 영영 누명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인디언조의 증언이 너무나 결정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마지막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날 밤 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머프 포터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밝았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쇠사슬에 묶인 머프 포터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끌려 나왔어요. 증인들은 모두 머프 포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그때 머프 포터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새로운 증인으로 토머스 소여를 부르겠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눈길이 증언대에 선 톰에게 쏠렸어요. 토머스 소여, 6월 17일 밤 12시쯤에 어디 있었지요? 톰은 인디언조의 험상궂은 얼굴을 흘끔 보고는 그만 혀가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동묘지에 갔어요. 토머스, 무서워하지 말고 좀 더 큰 소리로 말해주겠어요?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호스 윌리엄스의 무덤 근처에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무덤 근처 어디쯤 있었나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순간 인디언 조는 몸을 움찔했어요. 그곳에 무엇을 하러 갔지요? 사마귀를 떼려고 죽은 고양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법정안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며 망치를 땅땅 두드렸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고양이의 뼈는 나중에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토머스 소여. 그날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지 자세히 얘기해봐요. 톰은 더듬더듬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침을 삼키며 톰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인디언 조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의사 선생님을 그때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어요. 인디언 조가 창문으로 몸을 날려 도망을 친 것이에요. 범인은 바로 인디언 조였어. 저 녀석을 잡아라.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어요. 하지만 인디언 조는 어느새 바람처럼 모습을 감추고 말았지요. 이 일로 해서 톰은 다시 한번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마을 신문에는 톰의 사진과 이야기가 실렸어요. 모두들 톰의 용기를 칭찬했지요. 머프 포터는 곧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톰은 머프 포터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어서 기뻤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또다시 인디언 조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어요. 두둑한 현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인디언 조는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톰의 불안한 마음도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지요. 톰은 다시 예전의 장난꾸러기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톰은 길에서 허클베리를 만났어요. 호크, 해적이 숨겼다는 보물을 찾아보지 않을래? 우와, 참 재미있겠는걸. 그런데 어딜 봐야 하는 거니? 아무데나. 그럼 보물이 어디에나 묻혀있단 말이야? 허클베리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물었어요. 그렇진 않아. 보물은 아주 특별한 곳에 묻혀있어. 예를 들면 바위 밑이라든가 아니면 밤 12시에 큰 고목나무 꼭대기의 그림자가 땅 위에 비치는 곳. 하지만 가장 많이 숨기는 곳은 유령이 나오는 집의 마루 밑이야. 그럼 보물은 누가 파묻는 거지? 누구긴 당연히 도둑놈들이지. 설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시겠어? 나 같으면 파묻어 두지 않고 펑펑 쓰겠다. 정직하게 본 게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지. 걸리면 큰일이니까. 그럼 묻어놓고 나서는 영영 찾으러 오지 않는 거야? 물론 가지러 오지. 하지만 돈 묻은 곳을 잊어버리거나 그 사람이 죽은 경우에 보물은 주인을 잃게 되겠지. 주인이 잃은 보물은 아주 낡은 괴짝 속에 들어있어. 그럼 가장 먼저 어딜 파볼까? 일단은 스틸하우스 강변 언덕에 있는 죽은 나무 어때? 그래, 좋아. 톰과 허클베리는 곡괭이와 삽을 들고 스틸하우스 강변으로 갔어요. 두 소녀는 삽과 곡괭이를 집어들고 열심히 땅을 팠어요. 구덩이는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보물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어요. 여긴 틀렸어. 보물이 묻힌 장소가 아닌가 봐. 그래, 다른 곳을 파보자. 두 소녀는 다시 카디프 언덕에 있는 고목나무 밑을 파보았지만 거기에도 보물은 없었어요. 우리 유령의 집을 파보면 어떨까? 거기라면 틀림없이 보물이 숨겨져 있을 텐데. 톰이 말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유령이 나오면 어떡해? 허클베리는 겁이 났어요. 유령은 밤에만 나오니까 낮에 가면 괜찮을 거야.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 두 소녀는 유령의 집으로 갔어요. 유령의 집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인데도 으스스했어요. 벽은 허물어지고 집 안에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요. 톰과 허클베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두 소녀는 유령의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2층에도 올라가 보았지요. 그때 누군가 유령의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어. 큰일 났다. 도망치자. 이미 늦었어.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두 소녀는 2층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 마루 판자에 뚫린 구멍으로 아래층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남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 사람은 최근 들어 마을에 가끔씩 나타나는 벙어리 스페인 사람이었는데 늘 초록색 안경을 끼고 책 넓은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다른 한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건 너무 위험해. 난 그런 일은 하기 싫어. 집 안으로 들어서던 누더기 차림의 사내가 투덜댔어요. 겁쟁이 같은 놈. 그깟 일이 뭐가 위험하다고 그래? 어머나, 벙어리인 줄 알았던 스페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톰과 허클베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인디언 조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기회를 봐서 해치워버리자고. 그 다음에 텍사스로 달아나는 거야.
그 말에 톰과 허클베리는 자기들을 말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를 끝낸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고는 잡초 위에 누워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어요. 톰이 말했어요. 자, 바로 지금이야. 어서 도망치자. 그러나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마룻바닥이 삐그덕 하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다시 주저앉아 버렸지요. 해가 질 무렵 두 사내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자, 이제 슬슬 떠나보자구. 그런데 훔친 돈은 어떻게 할까? 여기 땅속에 숨겨놓는 게 좋겠어. 두 사내는 벽난로 쪽으로 다가가서 은화꾸러미 여러 개를 꺼냈어요. 조는 큼직한 칼로 바닥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칼끝에 뭔가 걸렸어. 인디언 조가 이렇게 말하며 땅을 파니 커다란 괴짝이 보였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됐다. 구멍이 뚫렸어. 인디언 조가 괴짝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럴 수가. 이건 금화잖아. 괴짝 가득 들어있어. 두 남자는 서둘러 괴짝을 꺼냈어요. 횡재를 만났군. 근데 누가 이걸 숨겨놓았을까? 오래전에 뮤러 일당이 이 부근을 어슬렁거렸다는 소문이 있었어. 아마 그들이 숨겨놓은 걸 거야. 두 사람은 황홀한 표정으로 그 말을 바라보았어요.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말했어요. 돈을 옮기자. 여기에 그냥 두는 건 위험해. 1호로 할까? 2호로 할까? 1호는 너무 탁 트여 있어서 안 좋아. 2호 십자가 밑으로 하자. 두 사내는 해가 지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괴짝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톰과 허클베리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유령의 집에서 빠져나왔지요. 그날 밤 톰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잘하면 그 보물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는데. 톰은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아쉬워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디언 조가 자기들을 해치려 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도 했지요. 다음날 아침 톰은 허클베리를 찾아갔어요. 허클베리는 작은 배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놈들만 아니었다면 보물은 벌써 우리 차지가 됐을 텐데. 허클베리도 금화를 놓친 것이 무척 안타까운 모양이었어요. 지금부터 그 돈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러자면 2호가 어디인지부터 알아내야 해. 톰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톰, 혹시 2호란 게 여관방 번호가 아닐까?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여관이라면 2개밖에 없으니까 찾기 쉬울 거야. 허크, 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갔다 올게. 톰은 불이 나게 마을로 달려갔다가 30분쯤 지나서 되돌아왔어요. 한쪽 여관 2호실에는 어떤 변호사가 들어있대. 아무래도 다른 쪽 여관 2호실이 수상해. 여관집 아들 말로는 그 방은 언제나 잠겨있고 사람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대. 그런데 어젯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 그럼 거기가 2호인 게 틀림없겠네. 이제 어떻게 하지? 톰은 한동안 머리를 굴려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이모의 열쇠를 훔쳐올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2호실에 가서 모두 맞춰보는 거야. 열쇠 중에 하나쯤은 맞을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며칠 동안 달빛이 너무 환해서 허클베리와 톰은 여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흘 후 달이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가 되자 여관집 불이 꺼졌어요. 허클베리는 망을 보기로 하고 톰은 여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후 톰이 후다닥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도망치자! 어서 빨리! 허클베리는 영문도 모른 채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달려가다 간신히 숨을 돌린 뒤에 톰이 말했어요. 너무 무서웠어. 열쇠를 맞춰봤는데 하나도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손잡이를 돌렸더니 스르르 열리더라고. 문은 처음부터 잠겨있지도 않았어. 그래서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 보니 인디언 조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 하마터면 손을 밟을 뻔했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 괴짝은 거기 있었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서 보지 못했어. 톰, 지금이 바로 기회잖아. 인디언조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상자를 가져와야 해.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어요. 인디언조가 거기 있는 동안에는 아무 짓도 하지 말자. 그 대신 망을 보는 거야. 그놈도 언젠가 한 번은 외출을 할 거 아니야? 톰의 말에 허클베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았어. 그럼 내가 밤새도록 망을 볼게. 대신 상자는 네가 훔쳐. 이제 곧 날이 밝을 거야. 난 집으로 가서 자는 척 해야 해. 알았어, 톰. 난 여관으로 가서 망을 볼 테야. 언제까지든 말이야. 좋아. 무슨 일이 생기면 고양이 신호를 보내. 당장 달려갈 테니까. 두 소녀는 굳게 약속을 한 뒤 헤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톰은 일어나자마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베키가 긴 휴가에서 돌아온 것이었어요. 톰은 오랜만에 베키를 만나서 신나게 놀았어요. 인디언조와 보물에 대한 생각마저 깜빡 잊을 정도였지요. 허클베리 또한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오전 11시 아이들은 베키네 집으로 모였어요. 모두들 신나는 표정이었어요. 베키 아버지는 아이들의 소풍을 위해 증기선을 빌려주었어요. 아이들을 돌볼 마을 청년들의 인솔하에 아이들은 배에 올라탔어요. 섬에 도착한 아이들은 언덕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떡갈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어요. 얘들아, 이제 저 동굴 안을 탐험해보자. 각자 짝을 정해서 들어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피리를 불면 곧 나오도록 해. 마을 청년들은 아이들에게 초 한 자루씩 나눠주었어요. 서늘한 동굴 안은 크고 작은 통로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어요. 석회석으로 된 벽에는 찬 물방울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고요. 아이들은 동굴 속에서도 장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얘들아,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이제 그만 돌아가자. 청년들의 말에 아이들은 동굴 탐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보니 벌써 해가 저물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다시 증기선에 올라 신나는 소풍을 끝냈어요. 톰이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간다는 생각에 들떠있던 금요일 밤에도 허클베리 피는 여관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관집 불도 모두 꺼지고 캄캄한 거리는 쥐 죽은 듯 고요했어요. 허클베리는 오늘도 허탕이라고 생각하며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여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허클베리는 재빨리 담벼락에 몸을 숨겼어요.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허클베리 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인디언조와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였지요. 인디언조는 옆구리에 무언가를 끼고 있었어요. 금화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허클베리는 살금살금 두 사람의 뒤를 밟았어요. 톰을 부르러 갈까 생각했지만 그러다가 두 사람을 놓칠 게 뻔했지요. 두 남자는 카디프 언덕을 오르더니 존스 영감님 집을 지나 더글러스 부인네 정원으로 들어갔어요. 저기다 묻을 생각인가? 허클베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젠장, 손님이 온 모양이군. 아직도 불이 켜져 있잖아. 인디언조가 더글러스 부인의 집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애 치우기가 어렵겠는걸? 누더기 차림의 사내도 말했어요. 순간 허클베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인디언조가 해치우겠다는 한 사람이 바로 더글라스 아주머니였어? 허클베리는 어쩔 줄 몰랐어요. 오늘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그래도 오늘 밤은 너무 위험해. 더구나 치안 판사는 이미 죽었잖아. 그놈은 날 여러 번 못살게 굴었어.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에 쳐넣질 않나. 가죽 채찍으로 때리질 않나. 이제 놈이 죽었으니 마누라한테라도 복수를 해야지. 일단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그 말을 끝으로 두 남자는 말이 없었어요. 허클베리는 살금살금 뒷걸음치를 쳐서 간신히 정원을 벗어나 단숨에 뛰어내려갔어요.
허클베리는 언덕 중턱에 있는 존스 영감님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 밤중에 누구야? 허클베리 핀이에요. 문 좀 열어주세요. 허클베리는 영감님이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가서 숨 쉴 틈 없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말했어요. 제가 말했다는 것은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제 목숨이 위태롭거든요. 허클베리는 이 말을 덧붙였어요. 존스 영감님은 무기를 챙긴 뒤 두 아들과 함께 더글러스 부인 댁으로 출발했어요. 허클베리도 존스 영감님을 따라갔지만 총소리가 들리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다음날 허클베리는 동이 트기도 전에 존스 영감님의 집을 찾아갔어요. 잘 왔다 허크. 어젯밤에 안타깝게도 그놈들을 놓치고 말았단다. 보안관이 날이 밝는 대로 사람들을 모아 놈들을 쫓겠다더구나. 하지만 녀석들의 생김새를 모르니 쉽지는 않을 거야. 한 명은 스페인 사람이에요. 푸른색 안경을 쓴 벙어리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누더기를 걸쳤는데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 자들이라면 나도 본 적이 있지. 그런데 그 녀석들이 더글러스 부인을 노리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스페인 사람이 아주머니에게 복수할 거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벙어리가 말을 했어? 허클베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넌 날 못 믿는구나. 괜찮으니까 속 시원히 얘기해봐라. 사실 그 스페인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라 인디언 조예요. 존스 영감님은 깜짝 놀라 서둘러 아들들을 보안관에게 보냈어요. 할아버지, 혹시 아주머니네 정원에서 뭔가 발견된 게 없었나요? 보물이 걱정된 허클베리는 또 말실수를 할까봐 조심하면서 물었어요. 강도질을 할 때 쓰는 도구가 든 보따리가 하나 있더구나. 허클베리는 저도 모르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 되지 않아 보안관과 더글라스 부인, 마을 사람들이 존스 영감님 댁으로 몰려들었어요. 더글러스 부인은 오늘 아침에야 밤중의 소동을 알게 되었지요. 허클베리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더글러스 부인은 존스 영감님께 무척 고맙다고 말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부인을 구한 것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비밀입니다. 존스 영감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요일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었지만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어젯밤의 소동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인디언주와 다른 사내는 아직 잡히지 않았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배가 끝난 뒤 베키 어머니가 하퍼 부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우리 베키는 아직도 자고 있나요? 하퍼 부인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베키라니요? 어제 우리 집에서 잔 아이는 아무도 없는데요? 순간 베키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나, 늦으면 수잔 하퍼네 집에서 자겠다고 했는데? 없어진 사람은 베키만이 아니었어요. 베키의 단짝인 톰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마을은 또다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어요. 두 아이가 동굴 속에서 못 나온 게 분명해요. 배에서 못 봤어요. 함께 소풍을 갔던 아이들이 모두 그렇게 말했어요. 베키의 어머니와 폴리모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소식이 전해진 지 30분 만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색대를 만들어서 동굴로 출발했어요. 다음날 아침 지칠 대로 지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제까지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보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3일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촌농으로 톰과 베키라고 쓴 글씨와 베키의 리본이 발견되었을 뿐이었지요. 베키의 어머니는 리본을 움켜쥐고 엉엉 울었어요. 한편 허클베리는 톰과 베키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충격으로 존스 영감님의 집에서 알아누워 있었거든요. 마음씨 착한 더글러스 부인은 허클베리를 정성껏 간호해 주었어요.
한편 소풍날의 톰과 베키는 동굴 속의 신기한 바위들을 구경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둘은 주위가 조용한 것을 느꼈지요. 톰, 그만 돌아가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나 봐. 그래, 베키, 우리도 나가자. 두 사람은 이곳저곳 동굴 속을 헤맸어요. 베키, 동굴 입구를 찾을 수가 없어. 베키는 톰의 말에 바닥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었어요. 베키, 걱정 마. 내가 꼭 찾을게. 톰은 베키를 위로하며 다시 길을 찾기 시작했지만 헛수고였어요. 톰, 배고파. 베키가 주저앉으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톰은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케이크 조각을 꺼내 나누어 먹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베키는 곧 잠이 들었어요. 이제 촛불도 다 타버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톰은 베키가 잠든 틈을 타서 좀 더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톰은 주머니에서 연실을 꺼내 한쪽 끝을 베키의 손목에 묶었어요. 그리고 연실을 들고 더듬더듬 어둠 속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지요. 20걸음쯤 앞으로 나가자 절벽이 나타났어요. 톰은 무릎을 꿇고 뒷걸음질 쳐서 빠져나온 뒤 손으로 더듬어 다른 입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바위 뒤에서 환한 불빛이 보였어요. 톰은 너무나 기뻐서 크게 소리 질렀어요. 여기에요, 여기라고요! 그러자 누군가의 몸이 불쑥 나타났어요. 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촛불을 든 사람은 바로 인디언 조였어요. 톰은 온몸이 후들후들 떨려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도 인기척을 느낀 인디언 조가 먼저 몸을 숨겼어요. 만약 톰인 줄 알았다면 복수를 하려고 달려들었겠지요. 톰은 베키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무서움과 배고픔을 잊으려고 베키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어요. 베키가 겁낼까봐 조를 만난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요. 잠에서 깨어나니 배가 무척 고팠어요. 며칠이나 지났을까? 베키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지 않았을까? 톰이 자신 없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길을 찾아보자. 이번엔 꼭 찾을 수 있어. 톰, 난 움직일 힘조차 없어. 그냥 여기 있을래. 하지만 가끔 나한테 돌아와 말을 걸어줘. 그리고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숨을 거둘 때까지 내 손을 꼭 잡아줘. 알았지? 톰은 목이 메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꼭 길을 찾아 돌아올게. 이 연실이 우리를 이어주는 거야. 그러니 무서워 말고 기다리고 있어. 톰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길을 찾아 더듬더듬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럭저럭 화요일 오후가 되었어요. 여전히 행방불명된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마을은 온통 슬픔에 잠겼어요. 한밤중에 온 동네의 종이 땡땡땡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은 잠옷바람으로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아이들을 찾았어요!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베키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두 아이를 껴안고 뽀뽀를 퍼부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어떻게 동굴에서 빠져나왔어? 흥분이 가라앉아 사람들은 물었어요. 톰은 소파에 앉아 굉장했던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톰은 여기저기 새길들을 돌아다니던 차에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톰이 기어가서 보니 아이의 몸이 겨우 빠져나올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구멍 밖으로는 미시시피 강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만약 그때가 한밤중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쯤은 동굴 속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톰이 베키를 데리고 구멍 밖으로 나오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배 한 척이 보였어요. 톰과 베키는 손을 흔들어 도움을 청했지요. 톰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늘이 도왔다고 한마디씩 했어요. 톰과 베키는 꼬박 3일 동안 알아누웠어요. 굶주림과 추위, 공포에 떠느라 몸이 많이 상했던 거지요. 건강을 되찾고 나자 톰은 허클베리를 찾아갔어요. 허클베리는 아직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더글러스 부인은 톰한테 그때의 사건을 말해주었어요. 인디언 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단다. 하지만 누더기 차림을 한 남자는 나루터 근처에서 발견되었지. 강물에 빠져 죽은 것 같더라. 톰이 동굴에서 살아 돌아온 지도 어느덧 2주일이 흘렀어요. 톰은 허클베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베키네 집에 들렀어요. 마침 베키 아버지인 대처 판사가 집에 있었어요. 톰 어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동굴에 들어가 보지 않겠니? 베키 아버지의 짓궂은 질문에 톰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꼭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런 말썽꾸러기 녀석. 하지만 이제 누구도 그 동굴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을 거야. 동굴 입구에다 철문을 달고 열쇠를 채웠으니까. 그 말을 들은 톰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소리쳤어요. 판사님, 동굴 안에 아직 사람이 있어요. 인디언 조가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톰의 말에 동네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어요. 사람들은 12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곧바로 동굴로 향했어요. 동굴 문을 열자 비참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어요. 인디언 조가 얼굴을 문에 기댄 채 죽어 있었지요. 어이구, 악당이지만 정말 가엾은 최후를 맞았네. 사람들이 말했어요. 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조가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동굴에 갇혀본 톰은 잘 알기 때문이지요. 얼마나 열심히 문짝의 빗장을 깎았는지 인디언 조의 칼은 부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박쥐 발톱이 널려 있었어요. 며칠 동안 굶주리다 박쥐까지 잡아먹었던 것이지요. 톰은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다시는 인디언 조에게 쫓길 염려가 없게 되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인디언 조를 동굴 가까운 곳에 묻어주었어요. 며칠 후 톰과 허클베리는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허크, 이제 보물찾기를 끝내야지. 그 말에 허클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톰, 이제 보물은 다 틀렸어. 경찰이 여관 2호실을 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대. 보물은 영영 사라졌어. 아니야, 허크. 보물은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어. 허클베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야?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허크, 금화는 미시시피 강 근처의 동굴 속에 있어. 허클베리는 눈빛을 반짝반짝 빛냈어요. 정말? 그럼 지금 당장 동굴로 가서 확인해보자. 먼저 빵과 고기를 약간 준비해야 돼. 연실과 양초, 금화를 담을 자루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니까 정오에 만나자. 정오가 되자 두 소녀는 강나루에서 주인 없는 배를 훔쳐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갔어요. 톰이 탈출했던 동굴 구멍 부근에 다다르자 절벽이 보였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절벽을 따라 올라가야 해. 톰과 허클베리는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덤불에 가려있던 구멍을 찾아냈어요. 여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나중에 우리 해적 본부로 쓰려고 말이야. 두 소녀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켰어요. 그런 다음 동굴 입구에 연실 끝을 매단 뒤 연실을 풀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에요. 마침내 톰이 인디언 조와 마주쳤던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톰은 촛불을 높이 쳐들었어요. 허크, 잘 봐. 무엇이 보이는지. 오, 저거는 십자가잖아. 벽의 위쪽에는 촛불 그을음으로 그린 십자가가 있고 바닥에는 다 떨어진 담요 한 장이 깔려 있었어요. 주변에는 베이컨 껍질과 말라 비틀어진 닭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이호는 바로 여기를 말했던 거야. 십자가 밑에 숨기자고 했으니까 이 밑을 파면 금화가 나올 거야. 톰은 주머니 칼을 꺼냈어요. 채 10cm도 파기 전에 무언가 칼끝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허클베리가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곧 판자 몇 개가 나오고 그 밑으로 비밀 통로가 나타났어요. 톰과 허클베리는 통로를 따라 밑으로 내려갔어요. 모퉁이를 돌던 톰이 외쳤어요. 허크, 이곳 좀 봐. 그토록 찾던 보물상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상자 옆에는 총 2자루와 사슴 가죽으로 만든 구두 따위도 있었지요.
이거 모두 우리 거야. 우린 부자가 된 거라고. 톰이 금화들을 움켜쥐며 소리쳤어요. 허클베리도 환호성을 질렀지요. 괴짝은 너무나 무거워서 들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두 소녀는 금화를 2개의 자루에 나누어 담았어요. 저 총이랑 다른 물건도 가지고 가자. 허클베리가 말했지만 톰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야, 저건 나중에 우리가 해적이 되었을 때 쓰자. 톰과 허클베리는 동굴을 빠져나왔어요. 금화를 배에 싣고 마을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허크, 이 돈은 우선 더글라스 아주머니네 창고에 감춰두기로 하자. 내일 다시 숲속의 적당한 장소에 감추기로 하고 말이야. 톰은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와서 2개의 자루를 싣고 헌 옷으로 덮었어요. 그러고는 더글라스 부인 집으로 향했지요. 도중에 집에서 나오는 존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얘들아, 마침 잘 만났다. 더글러스 부인 댁에서 모두들 너희를 기다리고 있단다. 수레는 내가 끌어줄 테니 함께 가도록 하자. 무슨 일인데요? 가보면 알게 돼. 그런데 수레가 꽤 무겁구나. 무엇을 실은 게냐? 고철 덩어리예요. 톰이 얼른 둘러댔어요. 더글라스 부인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집 안에는 마을 사람들과 목사님, 신문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지요. 도망치자, 톰.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저질렀나 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익숙지 않은 허클베리가 말했어요. 괜찮아, 허크. 내가 있잖아. 톰과 허클베리는 더글러스 부인의 집 현관에 수레를 두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존스 영감님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여러분, 더글러스 부인을 구해준 은인은 바로 허클베리 핀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놀라는 척하며 허클베리를 칭찬해 주었어요. 더글라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 저에겐 가족이 없어요. 저는 이제부터 허클베리를 양자로 삼겠습니다. 학교에 보내 교육도 시키고 나중에 크면 조그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에요. 그때 톰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주머니, 허크는 이제 부자예요. 지금 밖에 엄청난 돈이 있는걸요? 못 믿으시겠다면 증거를 보여드리죠. 톰은 얼른 밖으로 뛰어나가 금화가 든 자루를 낑낑대며 끌고 왔어요. 이게 모두 금화예요. 허크와 제가 반씩 나누어 가질 거예요. 톰은 자루를 열어 금화를 탁자 위에 쏟았어요. 맙소사, 이럴 수가.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톰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말하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지요. 금화를 세어보니 모두 12,000달러나 되었어요. 마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한꺼번에 이토록 큰 돈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톰과 허클베리는 다시 한번 마을의 영웅이 되었어요. 더글러스 부인은 허클베리의 돈을 모두 은행에 맡겼어요. 톰의 돈은 폴리 이모의 부탁으로 대처 판사가 잘 관리해 주었지요. 더글러스 부인은 허클베리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어요. 하지만 허크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난 통 속에서 잠자고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생활이 더 좋아. 어느 날 허크가 집에서 사라졌어요. 결국 톰이 허크를 찾아냈어요. 톰이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허클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난 그런 답답한 생활은 딱 질색이야. 나는 해적이 되고 싶어. 허크, 우린 틀림없이 해적이 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라서 멋진 사람이 되었을 때 하자. 그땐 우리 돈으로 멋진 해적배도 하나 사고 말이야. 그때까지 우린 좀 더 배워야 해. 알았지? 좋아. 좀 불편하지만 품위 있는 해적이 되기 위해서 참을게. 고마워. 그럼 어서 네 집으로 가자. 더글러스 아주머니한테. 알았어.
대신 아주머니한테 날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래? 그럴게, 허크.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야호, 신난다. 나는 유명한 해적이 될 거야. 그럼 아주머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지? 톰과 허클베리는 다정하게 어깨 동무를 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어 주세요.